리디아 안드로바는 600억짜리 전투기를 몰 수 있는 러시아 최고의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 한국에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명령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에서 왜 그녀는 한국 땅에 착륙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작 전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러시아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찼죠. 거대한 경납고 안에 들어서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파트너죠. 600억 원짜리 최신형 전투기. 비행복을 입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묵직했어요. 알렉세이가 말을 건넸죠. 리디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군. 아니야.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알렉세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는 저를 믿고 전투기를 정비해 왔으니까요. 헬멧을 쓰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조종석에 앉으면서도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모든 계기판이 정상을 가리켰죠. 관제소 이륙 준비 완료. 제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요. 명령, 복종, 임무. 이 세 단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언제부터인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워, 활주로 진입. 제가 무선기에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러시아 국경 너머 명령과 복종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전투기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륙하기 직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면 또다시 명령을 받겠죠. 또다시 적을 향해 무기를 겨누라는 지시가 올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이륙 승인됨. 관제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당겼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랐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러시아는 참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넓은 땅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출격이 될 거라는 걸. 알렉세이는 모르고 있었죠. 제가 7일 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이 600억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명령 없는 세상으로 날아갈 거라고요. 조종석에서 러시아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알렉세이. 미안해, 러시아. 그리고 무선기를 끄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조종관을 틀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 제게 쏴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지만 저에게는 자유를 의미하는 곳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비 출장 7일. 저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알렉세이가 경납고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리디아. 일주일 후에 보자. 그래. 돌아오면 맥주 한잔 하자. 그때 제 표정을 알렉세이가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그 맥주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기지를 떠나는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벗어나면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행객이었죠. 민항기 티켓을 살 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가시나요? 한국. 서울로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곳이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명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총 대신 미소가 있는 나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 공항의 광경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조국을 버리는 건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러시아가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알렉세이가 7일 후에 기다릴 거라는 걸. 그 맥주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때부터 러시아 비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태평양 상공이었어요. 돌아갈 방법도 돌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9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600억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조국을 등지고 이게 맞는 걸까요?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식사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자유였구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예전에는 명령만 있었는데 이제는 질문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어, 조국. 잘 있어, 알렉세이. 그리고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죠. 이상하게도 땅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명령으로 가득 찬 러시아 땅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도 저를 지켜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죠. 이상한 자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조종사에서 도망자로. 아니, 도망자에서 자유인으로.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를. 안톤 이바노비치가 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저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저는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 망명시켜주세요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기술, 조종 실력을 사용하기로요. 한국의 민간 항공사에 연락했죠. 여보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조종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군용기 조종 경험이 있는 조종사는 귀하니까요.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서류가 있으시나요? 그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게 실패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정윤재입니다. 관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만난 사람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그리고 친근했죠. 하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 공군 출신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한국에?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민간 조종사로 일하고 싶어요. 정윤재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한참 이야기하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러시아 번호였습니다. 안톤 이바노비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받으셔야 하나요? 정윤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마침내 받고 말았죠. 리디야, 장난 그만해. 당장 돌아와. 안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조국을 배신하는 거야.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제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정윤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비상 착륙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요. 정윤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상부에 보고할게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600억 원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온 이야기. 더 이상 명령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희망까지. 정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계속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죠. 그 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서 제 미래가 결정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정윤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리디아 씨, 특별한 절차로 착륙 허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요? 네. 한국 정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여러 부처의 승인이 필요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개되면 러시아에서는 제가 더욱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착륙 허가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가 한국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였죠. 정윤재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텔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죠. 명동 거리를 걸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군인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냥 걸어가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지하철을 탔을 때 더 놀랐습니다. 노인이 타자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명령 없이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모든 게 규칙과 명령으로 움직였는데 여기는 자발적이었어요. 실수해서 남의 발을 밟았을 때 사과하는 문화도 신선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거든요. 사과는 약함의 표시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뭐가 맞으실지 고민되시죠? 초보자시면 아메리카노 추천해드려요. 추천이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죠.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계속 놀라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나 군인이 서 있지 않아도요. 자율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건 명령과 복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비가 왔을 때였어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산을 하나 더 꺼내시더니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젊은 외국인이 비 맞고 있으니 안쓰럽다면서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도움을 주는 마음.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어요. 총이 없어도 서로를 지키는 사회. 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속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죠. 러시아에서는 힘이 정이었는데 여기는 신뢰가 기본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600억 원짜리 전투기보다 이런 사회가 더 가치 있다고요. 한 학생이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항상 적을 경계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는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상인 거죠.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당연한 자유가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안톤 이바노비치가 다시 전화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리디아,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 안톤, 저는 이미 착륙했어요. 총이 아닌 인간성이 있는 곳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죠. 러시아의 차가운 강과는 달리 이 강은 따뜻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명령 없이도 총 없이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사회.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군인에서 인간으로, 조국의 전사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으로. 이제 정말 뒤돌아볼 일이 없었습니다. 정윤재가 연락했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머물겠다고. 이곳이 제가 찾던 곳이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지 2주째 되던 날, 일이 급작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정윤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리디아 씨,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정윤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되어 있었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러시아 외교부에서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국 온 거구나.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안톤 이바노비치라는 분. 바로 그때였어요. 정윤재 뒤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거든요. 익숙한 걸음걸이. 안톤이었어요. 리디아,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있었죠. 아마 제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안톤, 여기까지 왔군. 당연하지. 너를 데리러 왔어.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윤재도 함께 따라왔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리디아, 장난은 이제 그만해. 조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안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이 아니야, 안톤. 이게 내 선택이야. 선택? 내가 뭘 하는지 아니? 600억 원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거야.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지 않아서. 안톤은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조국을 배신하고도 당당하다니.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군사 기밀을 팔아넘길 생각이야?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정윤재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정부는 리디아 씨의 의사를 존중할 방침입니다. 강제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안톤은 정윤재를 노려봤죠. 이건 러시아와 한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두 국가가 해결할 일이고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안톤을 직시했어요. 오랜 동료였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안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리디아, 알렉세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전투기 경납고 앞에서 매일 기다린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알렉세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알렉세이에게 전해줘. 나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안톤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포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기회야, 리디아.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 끝났어. 이곳에서 총 대신 사람을 선택할 거야. 안톤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는 러시아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배신자로 남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영웅보다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배신자보다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고요. 안톤이 떠난 후 정윤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보며 생각했어요. 안톤의 말이 맞아요. 저는 러시아에서 배신자가 되었죠. 하지만 제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자유롭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러시아 언론이 제 이야기를 보도했다고 해요. 러시아군 조종사 배신 이런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선택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정윤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안톤이 떠난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기자들까지요. 리디아 안드로바 씨 맞나요? 인터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 직원이 저를 빼돌려 주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서요. CNN, BBC, 러시아 RT까지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일단 정윤재 씨와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요청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호텔 밖에서 대기하고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한 기자가 직접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문 밖에서 계속 말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솔직히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곳이 제가 찾던 곳 같았거든요. 정윤재에게 연락했을 때 그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언론 노출은 조심해야 해요. 러시아에서 더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침묵하니 더 관심이 커졌죠.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러시아 조종사, 군사 기밀 폭로 위해 망명. 600억 원 전투기 포기한 여성 조종사의 비밀. 모두 사실과 달랐어요. 저는 그런 거창한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총 대신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단 하나의 질문만 답해주세요. 왜 한국인가요?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정윤재와 상의했을 때 그도 고민하더군요.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오히려 추측성 기사를 막을 수 있을지도.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딱 한 번, 한 질문에만 답하기로요. 기자 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준비해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제가 말하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제게 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이야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매일 명령을 받았죠. 적을 향해 무기를 겨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말한 기자도 있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약속대로 한 질문에만 답했으니까요.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충분히 전달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모든 방송사가 같은 장면을 반복했죠. 여기선 아무도 제게 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청자 댓글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공감의 목소리였죠. 그제서야 저는 제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론은 여전히 관심을 보였지만 제가 침묵을 지키자 점점 잠잠해졌어요. 가끔 제 소식을 찾는 기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포기했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면서요.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면서 저는 진짜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죠. 군인 숙소에서는 개인 공간이 없었어요. 항상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게 규칙대로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유유히 돌아다니며 고민하는 자체가 자유였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아예요. 어설픈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실수에도 웃어주고 모르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러시아에서는 완벽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주말에는 경복궁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을 보며 저도 용기를 냈어요. 생전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죠. 군복만 입던 제가 한복을 입다니. 거울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가 원하던 거였구나 싶었죠.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복이 잘 어울리네. 한국 사람 같아.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뉴판도 제대로 못 읽었지만 동료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손님들도 제 어색한 발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손님,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명령이 아닌 서비스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정윤재가 연락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평범한 일상. 그는 맞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커피를 내리고. 이런 일상이 소중했어요. 주말마다 한강에 갔어요. 책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경계했어요. 적은 어디 있을까? 다음 명령은 뭘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바람을 느끼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떤 손님이 물었어요. 여기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한 달 정도요. 아직 서툴러요. 전혀요. 친절하고 좋아요. 그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저녁에는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서 불고기까지.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점점 맛있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었어요. 요리는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도 자유죠.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600억 원짜리 전투기를 버리고 이런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전혀요. 조종석에서는 구름 위를 날았지만 이제는 땅 위를 걸어요.
명령 대신 선택이 있고 복종 대신 자유가 있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며 말이죠. 오늘로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카페 사장님이 말했어요. 리디아 씨, 오늘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직원이라는 말. 이제 저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거죠. 600억 원짜리 전투기를 조종하던 제가 이제는 커피를 내리는 평범한 직원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정윤재가 들렀어요. 몇 달 전부터 종종 들르게 된 단골 손님이었죠. 리디아 씨,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요? 당신 이야기가 다시 뉴스에 나왔어요. 긍정적인 내용으로요.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전투기를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러시아 조종사, 한국에서 새로운 삶 시작. 이제는 추격전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정윤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평범한 일상. 맞아요. 이게 제가 찾던 자유예요. 저녁 무렵 한 손님이 제게 말했어요. 혹시 뉴스에 나오신 그분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을 뿐이니까요. 퇴근 후 한강을 걸으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계속 따라다녔죠. 답은 간단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평안함. 더 이상 쏴라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이게 바로 답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투기를 조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이었을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죠. 한 달 전 알렉세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윤재가 전달해 준 거였죠. 리디아, 너의 선택을 이해해. 행복하게 잘 살아. 알렉세이가.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용서, 이해, 그리고 축복까지. 그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나라에 착륙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항상 같아요. 명령 없이 살 수 있는 곳,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미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우연히 선택한 나라였지만 여기서 제가 찾던 모든 걸 발견했거든요. 600억 원짜리 전투기와 바꾼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자유, 평안, 선택권,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권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에는 한강을 산책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새로운 요리를 배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이에요. 오늘 밤도 평범하게 잠들 거예요. 명일 새벽에 비상경보가 울릴 걱정도 없고 무슨 명령이 떨어질지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나라에 착륙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